예, 우여곡절 끝에 사드 임시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밖으로는 중국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북핵 외교전도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진모 세종연구소 개관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고 어젯밤 9시에 네.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푸틴 총리하고도 회담을 했고요. 예.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도 회담을 네. 했는데 예. 우선 그 한러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가 이제 북핵 문제였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으면 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нятно, чт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дними лишь санкциями и давлением невозможно. Не стоит поддаваться эмоциям и загоня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угол. 예. 자, 한러 정상회담의 이제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은 뭐 같이 인식을 같이 하지만 해법에서 좀 차이를 보인 거죠. 사실은 차이를 보였다기보다는요. 예. 기본 인식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예.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대화로 예.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어떤 정책 기조는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북핵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제재를 우선 앞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고 예. 우리 입장을 그런 입장을 푸틴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전달했다 이런 쪽으로 전 논지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런 기조를 그동안도 유지를 해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경제적인 해법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얘기를 했지만은 네. 뭐 러시아 입장에서 안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의 핵이 러시아의 안보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핵무기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만약에 북한이 뭐 러시아를 공격할 일은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북한을 지도상에서 없앨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이런 제재라든가 만약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이 실제로 옮겨졌을 경우에는 그런 북한의 급변 사태에 직접적으로 이제 맞닥뜨려야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평화적인 해법을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우리나라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북방 정책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경제 협력을 앞으로 좀 많이 강화를 해서 그동안에는 뭐 남북한이 이제 중심이 돼서 남북한 러시아가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었다면 예. 뭐 북한이 지금 뭐 핵실험하고 뭐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우선 러시아와 우리가 이제 경제 협력을 좀 강화하자 이런 데에 대해서는 크게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적 이익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상 북한 핵 문제를 미중 관계에 앞으로 있을 패권 경쟁 차원에서 전략적 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러시아는 사실은 보다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북방 극동 지역 개발 문제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가서 푸틴 대통령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는 뭐 좁게는 한러 간의 이제 경제 협력 문제지만 네. 좀 더 넓게 보면은 결국은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를 이제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이제는 좀 따로 갖고 가자라고 분석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뭐 앞서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푸틴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이런 협력을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막상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다가 멈춰진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북한 핵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분리해서 가자라고 하는데 큰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조치들이 과연 어떤 게 이루어질지 한번 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난 9월 3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흘 만에 물론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일정이긴 합니다만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정상, 일본 정상과 이제 회담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또 선물도 이렇게 주고받는 예. 모습이 보도가 됐는데 푸틴 대통령은 약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가요? 조선 검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낚시광 아닙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렇죠. 낚싯대 낚시광. 부시 아베 총리한테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 선물하고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사실은 저는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선검을 이제 선물했다. 예.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칼을 주는 거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조선검이라는 거는 어떤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네. 그 푸틴 대통령이 보는 한반도는 역시 정통성은 우리한테 남한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역사적인 어떤 조선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아베 일본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과거사는 뭐 잠시 접고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낸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위안부 문제 한일 간에 합의할 당시에도요. 네. 사실 한일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핵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또 그 센카쿠 열도 같은 어떤 중국과 일본 문제도 심각해 가는데 이게 한일 간에 이제 삐그덕거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미일 공조 체제가 중요한 마당에 좀 네. 어려워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합의가 미국의 종용에 의해서 위안부 합의가 봉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아직도 역사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했던 위안부 문제가 다시 이제 대협상 국면으로 접어갔고 그러면은 한일 간에 다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높아질 수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전 분열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일단 좀 미루고 네. 지금 당면한 어떤 북핵 위협에 서로 협조를 하자. 공조 체제를 강화하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큰 틀에서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예. 그 순방을 좀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북한을 가운데 놓고 예. 그 한국과 러시아가 일단은 그 서로 경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가는데 지금 그 극동 지역을 잘 보면요. 예. 그 자원, 석유, 가스 같은 자원이 풍부하고 또 북한의 노동자들이 벌목공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그 극동 지역에 나가 있거든요. 한 뭐 최대 한 5만 명까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굉장한 외화벌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서 간다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처할 수 있고 또 과거에 그 두만강 유역을 삼각지로 해가지고 한러 간에 굉장히 그 개발 계획이 구체화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계획이 우리가 극동 지역 개발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개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북한도 결국은 여기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남북 관계에 어떤 좋은 초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뭐 중국의 비난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죠. 네, 자, 그 부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愿再次敦促美韩重视中国等地区国家的安全利益和关切，停止有关部署进程，撤销相关的设备。 就在今天早上，他们在自家门前亲眼目睹了萨德开进新州高尔夫球场，而萨德的到来也让这个曾经宁静的小山村变得一片狼藉。 예, 장비가 배치가 되기도 전부터 우리 주중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아무래도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설명을 한 것 같이 예, 미리 보이고요. 좀 통보했다고 그러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 조치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사드에 이렇게 민감해하는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핵 문제에서 앞서 김진무 해설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 특히 중국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미중 간의 그런 갈등으로 보기 때문에 사드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사드가 중국의 그런 뭐 여러 지역까지 볼 수 있는 레이더도 아니고 또한 그런 요격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기 시작하면은
일본에도 비슷한 종류의 무기가 배치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대만에도 또 그런 무기가 배치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포위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 이런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민감해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중국의 그 관영 매체들이죠. 예. 뭐 언론 매체들이 아주 뭐 표현이 아주 거칩니다. 인민일보는 좀 점잖은 매체고 한국시보가 좀 거친 매체입니까? 예. 거기서는 뭐 사드는 악성 종양이고 김치 먹고 정신이 혼미하다. 김치 먹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줄은 전 수십 년 먹었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사실은 김치가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예. 사실 서양 사람들도 지금 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들먹인다는 거는 사실은 좀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의 언론은 중국은 사실 사회주의 국가지만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사실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사유재산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국가에서 언론이, 그것도 관영 언론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온 얘기니까 우리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김치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면서 중국이 니들이 왜 우리한테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라. 이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산동반도에 그 중국의 어떤 강력한 레이더기 1000km 이상 가는 레이더 기지를 우리 남한을 손바닥 들여다보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 거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의 어떤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문제거든요.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들여다보고 있고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MD 체제에 포함돼 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데 한국이 앞장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언론이 그럼 중국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죠. 니들이 속내가 그렇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라 말이죠. 네. 또 한 가지는 니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은 상대는 미국 아니냐. 그럼 미국한테 직접 얘기해라.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그거를 좀 강력하게 우리 언론이 좀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네. 김치는 중국산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 중국에서 사실 많이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죠. 네. 네,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드 배치가 이제 완료가 되면서 앞으로 더 강력한 그런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많은데요.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사드 보복 문제 가지고 지금 그 왔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보다 지금이 더 강해진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상태가 쭉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 경제적 이익에 어떤 사활적 이익이 걸린 부분은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문제 같이 이제 그런 문제들, 한한류 이런 그런 문제들을 건드리면서 네. 물론 자동차 문제도 조금 심각해지긴 있지만 근데 이 부분은 반대로 우리가 한중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를 봤을 때 중국이 피해를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네. 중국도 우리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사회주의 독재 국가니까 그런 피해는 어필되지 않고 묻히는 거죠. 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서 개별적인 기업들이 손해가 심각한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확대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정부는 사드가 이제 임시 배치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그렇지만은 철회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어제 배치가 된 후 이제 임시 배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예. 뭐 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야전형 체계라 사실상 뭐 레이더라든지 발사대 그리고 통제소가 설치가 되면은 사실 수시간 내에 작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배치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네. 임시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은 사실상 이제 중국의 그런 민감한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것도 보여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중국을 설득할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한때 그 10월에 있는 당대회에 지나고 나서 좀 배치를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우리 측이 좀 어필을 한 것 같은데 뭐 우리 지금 그 북한 핵 위기라든지 미사일 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또 수용하기 또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실 뭐 적절한 그런 그 해결책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뭐 정부든 민간이든 간에 중국 측에 우리의 그런 입장을 좀 설득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는 어떻습니까? 사드 운용 비용과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 초기에 약간의 그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완전하게 지금 정리는 된 상태인가요? 뭐 사드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얘기가 나올 경우에 한미 간에 사실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추후 며칠 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산 무기에 대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미국산 무기를 좀 더 이제 많이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SM-3라는 미사일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데 SM-3는 기존 이제 사드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이제 북한에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더 한미 간의 협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사드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제 그 주민들 해산하는 과정 400명 정도가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그 지역 주민들. 뭐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이분들 뭐 아직 그 상당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좀 주민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좀 장관들이 또 기자회견도 하고 예,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활동을 좀 먼저 하고 배치가 되는 걸로 갔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사실 이제 안보적인 이유로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과 적지 않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그쪽 지역에 대한 뭐 지역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 정도 들어줄 때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북한과 관련한 국제사회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강경한 대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ilitary action would certainly be an option. Is it inevitable? Nothing's inevitable. It would be great if something else could be worked out. Hopefully we're not going to have to use it on North Korea. If we do use it on North Korea, it will be a very sad day for North Korea. 예, 군사 옵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북한이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뭐 군사 옵션도 분명히 분명한 옵션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언 뭐 갈수록 조금 더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군사 옵션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이 또 모든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책임자들이 다 계속해서 군사 옵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 옵션은 언제든지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큰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대화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에 어쨌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북핵 문제는 아직도 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을 보다 끌어들여서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어 놓으려면은 지금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좀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이 낸 안보리 제재, 대북 제재 초안 내용들 보면은 뭐 북한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뭐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천연가스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제재 대상이 안 올랐던 섬유 제품 수출 차단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해외 송출 노동자 그렇습니다. 특히 고용을 이제 금지하게 한다든지 이런 핵심적인 것은 이제 김정은 등 핵심 지도부 해외 자산 동결인데 사실상 저 방안은 과거 이제 보면은 세계적인 전범들에게 적용되었던 수준으로 굉장히 강력한 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미국이 물론 안을 냈지만은 다른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 할 수 있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받아들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뭐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검색 권한까지도 회원들에게 주는 것까지 검토한다. 그렇죠. 뭐 초강력 지금 제재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요. 그동안은 이제 영해 안에서만 공해에서 공해까지 간다면은 전 세계에 떠다니는 북한 배는 무조건 다 가서 뒤져가지고 뭐 실었는지 보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강력한 거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봉쇄하는 수준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김정은이 제재 대상이 오른 거는 처음인데 실제로 이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요? 뭐 사실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있다고 해도
있다고 해도 지금 북한이 지금 이런 고립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의 이름이 제재안에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 과거에 인권 결의안 때도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올릴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북한 최고 지도자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과연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제재 그 내용 안에 올라가느냐 이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북한의 수령 아닙니까? 네. 수령이 범죄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다. 이번 유엔 결의안이 보통 한두 달 걸리는데 11일 정도에 지금 표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뭐 공개적으로 지금도 뭐 외교적 대화로 풀어야 되고 이런 그 초강력 제재안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제재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원유까지는 아니지만 예. 원유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저기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대부분 아마 그리고 김정은 이름이 들어가는 문제는 좀 더 민감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을 지금 카드를 계속 흔들고 있으니까 예. 이제 지금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재안을 해도 근데 사실상 이 제재안이 중국 입장에서도 중앙 정부에서 합의를 해주고 사인을 한다고 해도 또 중국이라는 대국은 지방 정부 또 다른 또 그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 부분 중국이 합의해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내일이 9월 9일입니다. 북한의 창건 기념일 구구절인데요. 예. 작년에 9월 9일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뭐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뭐 실제 발사라든가 네. 아니면 북한 입장에서는 좀 상황 관리를 위해서 조금은 좀 낮은 저강도 도발의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길지 않은 그런 뭐 IRBM 중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방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꼭 9월 9일이 아니더라도 뭐 오늘 중이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큰 행사가 있기 전날에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큰 예를 들어서 ICBM의 실제 사격 같은 경우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네. ICBM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이제 뭐 지금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거리를 이제 ICBM 5,000km 이상 나가면 이제 ICBM 예, 그렇습니다. 5,000km 이상 나가면 사실상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근데 5,500km 이상 날아가고 또한 대기권 제진까지 완전하게 성공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한미 간에 언급되고 있는 그 레드라인을 넘는 수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재를 뛰어넘는 뭔가 군사적인 옵션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상을 한 날은 도발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그 6차 핵실험 한 거예요. 사실 우리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기술적 그 해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궁극적으로 수소폭탄 갈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견을 했었고요. 그럼 핵실험 차원에서 본다면은 핵탄두 폭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두 안에 핵폭탄을 넣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대기권에서 작동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실험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 입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과학자들이 그걸 완성했다면은 바로바로 김정은이 사인하고 실험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날짜보다는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어떤 과학자 그룹이 과학자 그룹이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에게 상신해서 사인 받는 그 날이 아마 실험 날짜가 아닌가. 우리가 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작년 9월 9일 당일날 5차 핵실험을 해서 내일 또 뭐 가능성도 이제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또 성동격서식으로 대남 도발 가능성 같은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늘 상존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북한은 항상 이제
뭐 그것이 강도가 저든 고든 그런 다양한 도발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 우리 정부를 향한 그런 도발은 아직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네. 자, 내일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인데요. 그 전후에서 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진모 YTN 객원 해설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